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사연의 백지혜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경기도에 사시는 70세 정숙님의 사연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힘이 되는 댓글은 사연자님께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제게 가장 큰 기쁨이었던 것은 아마도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것이었을 겁니다. 아들의 성공을 위해 제 청춘이 모든 것을 바쳤던 시절이 있었지요. 하지만 오늘 제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이 텅 빈 집과 그리고 흉물스럽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 낡은 집뿐입니다. 저는 이 집을 바라보며 문득 제가 평생을 쌓아 올렸던 제 삶이 결국은 이 낡은 집처럼 쓸쓸하고 볼품없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슴 한구석에 맺힌 응어리가 얼마나 깊은지 때로는 숨 쉬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집니다. 자식을 향한 제 마음은 언제나 봄날의 따스한 햇살 같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마음이 제 목을 조이는 차가운 올가미가 되어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들을 향한 미련과 원망이 뒤섞여 이젠 제 감정조차도 가늠하기 어려운 미로 속에 갇힌 것만 같습니다. 아들의 결혼식이 있던 그날 행복한 웃음 뒤에 가려져 있던 차가운 그림자를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제게 건넨 어색한 미소, 그리고 멀찍이 떨어져서 제게 인사를 건네던 아들의 모습이 지금에 와서야 왜 그리도 불안하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불안한 예감이 현실이 되어 저는 이제 홀로 남겨진 이 집에서 제가 평생을 바쳤던 것들의 허무함을 곱씹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두 남자, 제 남편과 아들 한 사람은 제 곁을 떠났고 다른 한 사람은 제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그저 그들이 행복한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작은 소망조차도 허락되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오늘 저는 이 텅 빈 집에서 제가 겪어야 했던 가슴 아픈 사연들을 여러분께 솔직하게 털어놓으려 합니다. 제 이야기는 단순한 한탄이 아니라 자식을 키우며 살아온 한 어머니 고된 삶의 기록이자 여러분이 삶에도 깊은 울림을 줄 수 있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통해 자식에 대한 기대와 미련을 내려놓고 오직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던 한 여인의 용기와 희망을 함께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0세가 된 정숙입니다. 남편과 함께 40여 년을 지켜온 이 시골집에서 이제는 저 혼자 조용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를 지탱해주던 기둥이었던 남편은 10년 전 갑작스러운 사고로 제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충격으로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하나뿐인 아들 현우를 보며 겨우 정신을 차리고 다시 삶을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었지요. 저는 평생을 오직 남편과 아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은 작은 농사를 지으며 넉넉하지 않은 살림을 꾸려나갔지만 언제나 성실하고 자상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이 존경스러웠고 아들 현우에게는 그런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더욱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현우는 그런 저희 부부의 바람대로 우직하고 착실하게 자라주었습니다. 공부도 잘해서 서울에 있는 명문대에 진학하게 되었을 때 저는 온 세상이 저를 향해 축복을 보내는 것만 같아 날아갈 듯이 기뻤습니다. 아들이 서울에서 대학 생활을 시작한 뒤로 저는 부쩍 외로움을
많이 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주말마다 내려와 제게 안부를 묻고 제가 해준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그 외로움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 내가 꼭 성공해서 엄마 호강시켜 드릴게요 라고 말하며 제 손을 꼭 잡던 현우의 따뜻한 눈빛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저는 그 말 한마디로도 제 삶이 모든 고생을 보상받는 기분이었지요. 졸업 후 아들은 대기업에 취직하여 성공 가도를 달렸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현우는 예쁘고 똑똑한 며느리를 제게 인사시켜 주었습니다. 며느리는 서울 토박이의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온 듯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저와 성향이 많이 달라서 서먹서먹하기도 했지만 현우가 좋은 사람이라며 제게 확신을 주었기에 저는 기쁜 마음으로 그들의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아들의 결혼식 날 저는 난생 처음으로 화려한 한복을 입고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하객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며느리 쪽 하객들의 고급스러운 옷차림과 화려한 축의금, 봉투들을 보며 문득 제가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저는 그저 아들이 행복한 가정을 꾸린다는 사실만으로도 만족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아들 부부의 방문은 점점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은 꼭 내려오던 아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두 달, 세 달에 한 번씩 오다가 나중에는 명절 때만 잠깐씩 얼굴을 비추는 게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엄마, 저도 이제 가정이 있으니까 엄마한테 예전처럼 자주 찾아뵙기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아들의 목소리에는 미안함보다 무언가 당연하다는 듯한 뉘앙스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의 발걸음이 뜸해지자 제 외로움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친구들이 자식 다 키워봤자 소용없다라고 말할 때마다 저는 아들 녀석은 안 그래라고 대답하며 현우를 감싸주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제 속마음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무너져 내리는 모래성 같았습니다. 평생을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온 저였기에 아들의 무관심은 저에게 세상 그 어떤 아픔보다 더 큰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추석 아들 부부에게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엄마, 이번 명절에는 저희 못 내려갈 것 같아요.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라는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명절은 저에게 아들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그 희망마저도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아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밤늦게까지 잠 못 이루고 뒤척이다가 문득 제 남편이 떠나기 전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현우도 이제 어엿한 가장이 되었으니 우리 이제 우리 둘만을 위해 살아갑시다. 그동안 현우 키우느라 고생 많았는데 이제는 여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요. 남편의 그 말이 왜 그리도 사무치게 그리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후 저는 아들 부부의 전화가 올 때마다 애써 밝은 목소리로 대답하며 그들이 혹여라도 불편해할까 걱정했습니다. 그래, 너희들 바쁘면 괜찮아. 나 혼자서도 잘 지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고 말했지만 전화를 끊고 난 뒤에는 늘 혼자서 눈물을 훔치기 바빴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낡은 사진첩을 들여다보며 예전이 행복했던 순간들을 회상하는 것이 저의 유일한 위안이 되어버린 삶이 너무나 서글펐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아들 현우가 서울로 떠나면서 제게 남은 것은 허전한 마음과 덩그러니 놓인 이 낡은
집이 전부였습니다. 낮에는 밭일을 하며 땀을 흘리고 밤에는 텅 빈 방에 홀로 앉아 남편과 아들의 사진을 바라보는 것이 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가끔씩 옆집에 사는 친구 미숙이가 찾아와 말동무가 되어주지 않았더라면 저는 아마 그 외로움을 견뎌내지 못했을 겁니다. 현우는 결혼 후 처음 몇 년 동안은 그래도 가끔씩 제게 전화라도 걸어주었습니다. 엄마 잘 지내시죠? 저희는 잘 지내고 있어요. 라는 짧은 안부였지만 저는 그 한마디에도 가슴이 벅차올라 한참을 기분 좋게 지내곤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아이를 낳고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현우의 전화는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며느리의 전화가 먼저 걸려오는 일도 사라졌고 현우 역시 명절이나 특별한 날이 아니면 먼저 연락하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혹시라도 제가 며느리의 눈 밖에 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사람들 사는 방식이 저와는 다르다 보니 제가 혹시라도 불편하게 했던 것은 아닐까 하고 온갖 상념에 사로잡혔습니다. 현우에게 전화를 걸어 아가한테 혹시 엄마가 실수한 건 없지?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엄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며느리도 바빠서 그런 거지 아무 일도 없어요.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리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현우에게 먼저 전화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혹시 내가 지금 전화해서 애들 공부에 방해가 되면 어쩌지? 현우가 바쁜데 괜히 쓸데없는 전화하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에 휴대폰을 들었다 놓기를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저의 유일한 낙은 아들 부부가 보내준 손주들의 사진을 들여다보는 것이었습니다. 손주들이 어릴 적에는 제가 잠깐씩 서울에 올라가 돌봐주기도 했지만 이제는 다 커서 고등학생이 되니 저와 만날 기회도 거의 없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먼저 전화를 걸어 현우야, 엄마가 이번 주말에 너희 얼굴이나 보러 올라갈까? 손주들 얼굴 본 지 너무 오래됐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현우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엄마, 이번 주말은 좀 어려운데요. 며느리랑 저랑 둘 다 회사 일 때문에 바빠서요. 다음에 제가 시간 내서 연락드릴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상처를 받았지만 그래, 알겠다 바쁜데 뭘 이라고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남편의 무덤을 찾아가 밤새도록 하소연을 했습니다. 여보, 내가 현우를 잘못 키운 걸까요? 우리 아들이 왜 이렇게 변해버렸을까요? 제 목소리는 텅 빈 하늘에 울려 퍼졌고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는 그 적막함 속에서 저는 한없이 외로워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저는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혼자 밥을 해먹고 혼자 밭일을 하고 혼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들이 보내주는 생활비는 손대지 않고 고이 모아두었고 혹시라도 아들에게 폐가 될까봐 아픈 곳이 있어도 병원 가는 것을 미루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밭일을 하던 도중 갑자기 극심한 복통을 느껴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정수가, 괜찮니? 야, 너 왜 그래? 정신 차려봐. 옆집 친구 미숙이가 저를 발견하고는 소리를 지르며 저를 흔들었습니다. 미숙이는 제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는 곧바로 구급차를 불렀고 저는 그렇게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복통에 신음하고 있는 저를 보며 미숙이는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진작에 병원 좀 가지. 왜 혼자서 이렇게 참고 있었니? 이 답답아. 라며 저를 다그쳤습니다. 의사는 제게 급성 충수염 진단을 내렸고 당장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덜컥 겁이 났지만 미숙이가 제 옆을 지켜주겠다며 보호자 역할을 자처해 주었기에 겨우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병실로 옮겨진 뒤 저는 미숙이 휴대폰을 빌려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우야, 엄마다. 엄마가 지금 병원에 입원했어. 갑자기 배가 아파서 수술을 했는데 조금 힘들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엄마 괜찮으세요? 어디가 아프신데요? 논문 때문에 밤낮으로 학교에 있느라 정신이 없어서요. 어쩌죠. 이번 주말엔 못 내려갈 것 같아요. 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망연자실했습니다. 제가 아프다고, 그것도 수술을 했다고 하는데도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오지 못한다니 제 가슴은 찢어질 듯이 아팠습니다. 곁에 있던 미숙이는 현우의 말을 듣고는 저를 대신해 화를 내주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자기 엄마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천하의 몹쓸 놈이네. 라며 현우를 향해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저는 그런 미숙이를 보며 겨우 눈물 한 방울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제 마음을 대신해서 화를 내주는 친구가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도 정작 제 아들에게는 그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다는 사실에 저는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병원에서의 열흘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수술, 후유증으로 고생하며 병상에 누워 있었지만 제 곁에는 오직 친구, 미숙이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미숙이는 마치 자신의 엄마를 돌보듯 저를 극진히 간호해 주었습니다. 며느리나 아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찾아오지 않았고 가끔씩 걸려오는 짧은 안부 전화가 전부였습니다. 저는 미숙이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핏줄보다 더 진한 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야, 정수가 아픈 거 다 나으면 나랑 놀러나 다니자. 우리도 이제 젊을 때처럼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야지. 자식들한테 미련 두지 마. 미숙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던 아들에 대한 미련을 내려놓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생을 아들만을 위해 살았지만 정작 저에게 위로와 힘을 준 사람은 자식이 아니라 바로 옆집에 사는 친구였습니다. 퇴원 후 저는 미숙이의 도움을 받아 겨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미숙이는 제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제 집에 거의 살다시피 하며 저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아침에는 저를 위해 따뜻한 죽을 끓여주고 낮에는 밭일을 하는 저를 위해 함께 나와 일손을 거들어 주었습니다. 고마워, 미숙아. 너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니라고 말하는 저에게 미숙이는 고맙긴 뭐가 고마워. 우리가 남이냐? 너 아픈 거 보면 내 마음이 더 아파. 라고 말하며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미숙이의 보살핌 덕분에 저는 빠르게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몸이 어느 정도 좋아지자 저는 그동안 소홀히 했던 밭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텃밭에는 고추와 상추, 깻잎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저는 그
채소들을 보며 왠지 모를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래, 나는 이제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야 해. 저는 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아들에게 기대하지 않고 오직 저의 행복만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말입니다. 어느 날 저녁 미숙이와 함께 평상에 앉아 밭에서 키운 채소로 만든 비빔밥을 먹고 있는데 현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몸은 좀 어떠세요?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이제야 전화했네요. 저는 현우의 목소리에서 진심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미숙이가 옆에서 그놈의 회사 일, 엄마가 아파서 죽을 뻔했는데 라며 핀잔을 주었지만 저는 그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다 나았다. 너도 바쁠 텐데 신경 쓰지 마라. 현우는 제가 아무렇지 않은 척 말하는 것을 듣고는 안심했는지 다행이네요. 그럼 제가 용돈 조금 더 보내드릴게요. 맛있는 거 사 드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현우의 그 말이 너무나 서글펐습니다. 저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따뜻한 위로와 진심이 담긴 사랑이었는데 말입니다. 저는 돈은 됐다. 너나 잘 살아. 라고 말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미숙이는 저를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정수가, 너는 왜 자꾸 괜찮은 척하니? 내가 아픈데 왜 괜찮다고 해? 저는 미숙이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씁쓸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저를 찾아오지 않는 이유가 단순히 바빠서가 아니라는 것으로. 어쩌면 아들은 이미 저를 짐처럼 여기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현우에게 먼저 연락하는 것을 완전히 멈추었습니다. 현우가 보내주는 용돈도 더 이상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이 남겨준 작은 밭을 가꾸고 친구 미숙이와 함께 소소한 행복을 찾아 나섰습니다. 저희는 가끔씩 읍내에 나가 영화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사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런 미숙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오직 자식만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야 비로소 제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아들에게 먼저 연락하는 일도 아들이 보내주는 용돈을 받는 일도 모두 멈추었습니다. 저는 친구 미숙이와 함께 보내는 소소한 일상 속에서 행복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읍내의 작은 식당에서 순댓국을 함께 먹고 시장에서 싱싱한 채소를 고르며 깔깔 웃었습니다. 평생 남편과 아들을 위해 살았던 제게 이런 사소한 일상의 즐거움은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미숙이는 제게 정수가 너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우리 둘이서 여행이나 다니면서 살 걸 그랬다라고 농담을 건네곤 했습니다. 저는 그런 미숙이의 말에 그때는 내 마음이 미숙이 내 마음 같지 않았지라며 웃어 넘겼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미숙이의 말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너무 오랫동안 아들만을 바라보며 살아왔기에 제 자신의 행복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조차 잊고 살았던 것입니다. 저는 남편이 남겨준 이 집과 텃밭을 다시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텃밭에는 고추와 상추, 깻잎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저는 그 채소들을 보며 왠지 모를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래, 나는 이제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야 해. 저는 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아들에게 기대하지 않고 오직 저의 행복만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숙이와 함께 동네 경로당에 갔다가 우연히 동네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요즘 젊은 것들은 왜 그렇게들 이기적인지 모르겠어. 우리 아들은 말이야, 내가 평생을 바쳐 키웠는데 이제 와서 나한테 짐처럼 군다니까 우리 딸도 마찬가지야. 멀리 살아서 자주 보지도 못하는데 가끔 전화해서 한다는 말이 엄마 혹시 돈 필요하세요? 이게 전부라니까. 어르신들의 이야기는 마치 제 이야기인 것만 같아 저는 가슴이 저릿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저 혼자만 외롭고 힘든 줄 알았는데 저와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사실에 왠지 모를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자리에 들기 전 남편의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나 이제 괜찮아. 나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현우가 나를 찾아오지 않아도 나는 이제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려고 해. 당신이 남겨준 이 집과 밭을 보며 나만의 행복을 찾아가려 해. 저는 이렇게 혼잣말을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미련을 내려놓고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다짐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 뒤 현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저 현우예요. 잘 지내셨어요? 현우의 목소리에는 예전과는 달리 조금은 다급한 기색이 엿보였습니다. 그래, 나 잘 지내고 있다. 무슨 일 있니? 저는 현우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니요, 아무 일도 없어요. 그냥 엄마가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엄마, 제가 이번 주말에 엄마 찾아뵐게요. 며느리랑 손주들도 같이 갈 거예요. 그동안 제가 너무 소홀했던 것 같아서요. 저는 현우의 갑작스러운 방문 소식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웬일이니? 너희들 바쁘다며 라고 묻자 현우는 바쁘긴 하지만 그래도 엄마 얼굴은 봐야죠. 제가 엄마 집 앞마당에 심어놓은 감나무도 보고 싶고 엄마가 해주시는 된장찌개도 먹고 싶고 아무튼 이번 주말에 꼭 갈게요. 엄마, 그럼 이따 다시 전화할게요 라고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현우의 전화를 받고 나서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들이 보고 싶어서 온다고 하는데 왜 저는 기쁜 마음보다 불안한 마음이 더 크게 느껴졌을까요? 저는 현우가 찾아오는 이유가 단순한 그리움 때문이 아닐 것이라고 직감했습니다. 혹시라도 무슨 부탁을 하러 오는 건 아닐까? 아니면 혹시 무슨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저는 온갖 부정적인 상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미숙이에게 현우의 갑작스러운 방문 소식을 전했습니다. 미숙아, 현우가 이번 주말에 온대. 며느리랑 손주들까지 다 같이 온다는데 왠지 마음이 편치 않다. 미숙이는 제 말을 듣고는 그놈의 새끼가 드디어 정신을 차렸나 보네. 잘 됐네. 오랜만에 아들 얼굴도 보고 얼마나 좋니라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숙이의 말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현우가 갑자기 찾아오는 이유가 무언가 석연치 않은 냄새를 풍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주말이 되자 아들 현우와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이 정말로 제 집을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은 예전과 다름없이 듬직했고 며느리는 예쁘장한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손주들은 벌써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이 되었다는데 이제는 저보다 키가 훌쩍 커서 저를 내려다보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에 뵙네요. 그동안 잘 지내셨죠? 며느리는 겉으로는 상냥하게 인사를 건넸지만 왠지 모르게 저를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래, 너희들 잘 지냈니? 바쁜데 뭘 여기까지 왔니? 저는 짐을 들고 들어오는 아들 부부를 보며 애써 태어난 척 대답했습니다. 점심으로 제가 직접 키운 채소와 장으로 된장찌개를 끓여주자 아들은 어릴 적처럼 맛있게 밥을 먹었습니다. 엄마, 역시 엄마가 해주는 밥이 최고네요. 진짜 맛있어요. 아들의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왠지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젓가락으로 된장찌개만 뒤적거릴 뿐 제대로 밥을 먹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된장찌개보다는 고기나 회를 좋아해서요. 다음에는 저희가 맛있는 거 사올게요. 며느리의 차가운 말에 저는 그만 젓가락을 놓을 뻔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아들은 제게 뜬금없이 집안 곳곳을 구경시켜달라고 말했습니다. 엄마, 저랑 같이 이 집 구경 좀 시켜주세요. 예전에 제가 살던 방도 보고 싶고 마당도 구경하고 싶고 아, 밭도 좀 보고 싶네요. 저는 아들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아들과 함께 집안 곳곳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들은 제가 살던 방을 보며 와, 엄마 방이 이렇게 작았었구나. 예전에는 엄청 커 보였는데 라고 말하며 웃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아들이 혹시 예전처럼 나에게 돌아오고 싶은 걸까? 라는 작은 희망을 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마당으로 나가 마당을 둘러보던 중 저는 현우의 진짜 속셈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마당 한가운데에 있는 오래된 감나무를 보더니 엄마, 이 감나무는 아직도 그대로네요.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이 감나무에 올라가서 감을 따먹다가 떨어져서 엉덩이가 깨졌던 기억이 나요라며 추억에 잠긴 듯 말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그런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아들은 저를 향해 돌아서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혹시 이 집 팔 생각은 없으세요? 저는 아들의 갑작스러운 말에 너무나 당황스러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현우야,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니? 저는 조심스럽게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아니에요, 엄마. 그냥 한번 물어본 거예요. 혹시라도 엄마가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고 싶으신가 해서요. 제가 엄마를 위해 더 좋은 아파트를 알아봐 드릴게요. 깨끗하고 따뜻한 아파트에서 사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실 텐데 라고 말하며 저를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말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이 집을 팔아서 얻은 돈으로 사업 자금을 마련하려는 속셈이구나. 저는 아들의 얄팍한 속셈에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저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아니, 나는 이 집이 좋다. 평생을 살아온 집인데 어떻게 이 집을 팔 수 있겠니? 그리고 나 혼자서 살기에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 괜히 너희들한테 폐가 될까봐 걱정되기도 하고 라고 대답했습니다. 제 말에 아들의 표정은 굳어졌고 며느리는 옆에서 어머니 왜 그렇게 융통성이 없으세요? 좋은 아파트에서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왜 굳이 이런 낡은 집에서 사시려고 하세요? 저희도 어머니 걱정하는 마음에 그러는 거예요. 라고 말하며 저를 다그쳤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그 말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들 부부를 향해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됐다. 너희들 얼굴 본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제 그만. 돌아가렴. 괜히 너희들 오라고 해서 미안하다. 저의 단호한 말에 아들 부부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들 부부의 얄팍한 속셈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 현우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알던 착한 아들이 아니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며 아들 부부에게 등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아들 부부는 허둥지둥 짐을 싸서 집으로 돌아갔고 저는 텅 빈 집에 홀로 남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떠난 뒤 저는 텅 빈 집에 홀로 앉아 복잡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아들이 나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저는 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되짚어보며 분노와 서운함에 몸을 떨었습니다. 평생을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아들은 저를 그저 돈 많은 노인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미숙이가 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정수가 현우랑 며느리는 잘 갔니? 오랜만에 얼굴 봤으니 좋았겠다. 미숙이의 말에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미숙이는 제 얼굴을 보더니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무슨 일 있었니?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라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미숙이에게 아들 부부가 찾아와 집을 팔자고 했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미숙이는 제 이야기를 듣고는 저보다 더 분노했습니다. 아니,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니. 자기 엄마 집을 팔아서 돈을 챙기겠다는 그게 제정신이야? 천하의 몹쓸 놈이네. 그런 놈은 자식도 아니야. 미숙이는 저를 대신해 분노해 주었고 저는 그런 미숙이 모습에 한없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는 미숙이에게 미숙아,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니? 이 집은 내게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소중한 곳인데 현우는 이 집을 팔아서 돈이나 챙기려는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하다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숙이는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정수가 울지 마. 너만 힘든 거 아니야. 나도 너랑 비슷한 경험을 했었잖아.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해. 더 이상 너만 손해보고 살 수는 없지라고 말하며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미숙이의 말을 듣고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나는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살 수는 없어. 저는 아들의 얄팍한 속셈을 그대로 놔둘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미숙이와 함께 아들의 진짜 속셈을 알아내고 아들에게 제 진심을 전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우야, 엄마가 며칠 전에 너한테 했던 말이 마음에 걸려서 전화했다. 그러자 현우는 엄마, 혹시 그때 저희가 했던 말 때문에 그러세요? 죄송해요. 저희가 엄마를 너무 힘들게 해드린 것 같아서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우의 말에서 진심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 녀석, 집을 팔아서 돈을 챙기려고 하는구나. 저는 속으로 생각하며 아들에게 미끼를 던지기로 했습니다. 현우야, 엄마가 생각해보니까 너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다. 이 낡은 집을 팔아서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제 말에 현우는 깜짝 놀란 듯 했습니다. 엄마, 진짜요? 그럼 제가 좋은 아파트 알아볼게요. 엄마 마음에 쏙 드는 곳으로요. 현우의 목소리에는 기쁨과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역시
내 예상이 맞았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며 아들에게 더 큰 미끼를 던졌습니다. 그래, 현우야, 그런데 엄마가 이 집을 팔아서 생긴 돈은 사회에 기부하려고 한다. 제 말에 현우는 엄마, 갑자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사회에 기부라뇨? 라며 당황한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현우의 반응을 보며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래, 이 녀석 이제야 내 본심이 드러나는구나. 저는 아들에게 나는 평생을 너 하나만 보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너한테 짐처럼 느껴지는 게 싫다. 이 집을 팔아서 생긴 돈으로 너한테 도움을 주고 싶지만 내가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가는 것도 마음에 걸리고 그래서 그냥 사회에 기부하려고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제 말에 현우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엄마, 지금 저한테 화내시는 거죠?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현우의 그 말에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미숙이에게 이 모든 상황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미숙이는 제 이야기를 듣고는 아이고, 정수가 너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니라며 저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저는 미숙이 칭찬에 쑥스러워하며 미숙아, 나 이제 현우에게 더 이상 미련 두지 않으려고. 내가 그동안 너무 바보같이 현우만 바라보고 살았던 것 같아라고 말했습니다. 미숙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그래, 잘 생각했어. 이제부터는 우리 둘만을 위해 살자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아들의 속셈을 확인한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아들에 대한 마지막 미련마저도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지요. 그날 밤 저는 친구 미숙이와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미숙이는 제게 정수가 잘 생각했어. 그런 자식한테는 돈 한 푼도 물려줄 필요가 없어 라고 말하며 제 결정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저는 미숙이와 함께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을 팔아 사회에 기부하겠다는 거짓말을 했으니 이제는 그 거짓말을 현실로 만들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이 집을 팔지 않고 이 집을 활용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이 집을 함부로 팔아치울 수는 없었지요. 미숙이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결과 저희는 이 집을 작은 민박집으로 꾸미기로 했습니다. 정수가 이 집 마당도 넓고 텃밭도 예쁘잖아. 우리 둘이서 같이 민박집을 운영하면 얼마나 좋겠니? 미숙이의 말에 저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래, 이거다. 저는 미숙이 아이디어에 무릎을 탁 쳤습니다. 민박집을 운영하려면 많은 준비가 필요했지만 저희는 그 모든 과정을 함께 즐기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우선 읍내에 나가 민박집 운영에 필요한 책들을 사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다른 민박집들은 어떻게 운영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홍보하는지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며칠 뒤 아들 현우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저 현우예요. 저번에는 제가 너무 경솔하게 말한 것 같아요. 죄송해요. 그리고 엄마가 집을 팔아서 사회에 기부하겠다는 말은 진심으로 그러시는 거예요? 현우의 목소리에는 불안함과 초조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런 현우의 목소리를 들으며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래, 이 녀석 아직도 내가 집을 팔아서 생긴 돈을 너한테 줄 거라고 기대하는구나. 저는 현우에게 그래,
진심이다. 나는 평생을 너희들에게 바쳤는데 이제 와서 너희들한테 짐처럼 느껴지는 것도 싫고 그래서 이 집을 팔아서 생긴 돈으로 좋은 일이나 하려고 한다. 남편도 하늘에서 좋아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제 말에 현우는 엄마, 그건 아니죠. 저도 엄마의 하나뿐인 아들인데 어떻게 저한테는 한 푼도 안 주고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하세요? 제가 엄마한테 얼마나 잘해드렸는데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현우의 목소리에서 분노와 원망이 뒤섞여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런 현우를 보며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현우에게 현우야, 너 지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평생을 너 하나만 보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내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라고 말하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엄마, 그거 다 옛날 얘기잖아요. 저도 이제 가장인데 제가 어떻게 엄마 돈만 보고 살겠어요. 그냥 제가 엄마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싶어서 그런 거죠. 라고 말하며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현우의 말에 더 이상 참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현우에게 현우야, 너 지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나한테 도움을 주고 싶다고? 그럼 내가 그동안 엄마한테 얼마나 도움을 줬니?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바쁘다는 핑계로 오지도 않더니 이제 와서 무슨 도움을 주겠다는 거야? 너는 그냥 내 돈이 필요한 거잖아. 라고 소리쳤습니다. 제 목소리는 분노와 서러움으로 떨렸고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억눌렸던 분노를 토해내는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울음을 그치고 나서 미숙이에게 전화를 걸어 이 모든 상황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미숙이는 제 이야기를 듣고는 그래, 정수가 잘했다. 그런 자식한테는 더 이상 미련 두지 마. 이제부터는 우리 둘만을 위해 살자. 내가 너 옆에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 현우에게서는 더 이상 전화가 걸려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들이 제게 상처를 받고 화가 나서 연락을 끊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아들에게 기대하지 않았고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미숙이와 함께 민박집 운영을 위한 준비를 하면서 저는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냈습니다. 저희는 우선 낡은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마당에 있는 텃밭을 정갈하게 가꾸었습니다. 그리고 방마다 예쁜 이부자리와 테이블을 들여놓고 아기자기한 소품들로 꾸몄습니다. 정수가 여기는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지 않니? 미숙이는 제가 가져온 앤티크한 시계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미숙이 말에 그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네라고 대답하며 웃었습니다. 민박집 이름을 무엇으로 할지 고민하다가 저희는 정숙이네 민박이라고 짓기로 했습니다. 정수가 내 이름을 걸고 하는 거니까 더 열심히 해야 한다. 미숙이는 제게 이렇게 말하며 저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저는 미숙이의 말에 용기를 얻어 민박집 운영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현우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현우야, 엄마가 널 용서하지 못할 것 같아. 하지만 너의 삶을 응원한다. 엄마도 이제 너의 도움 없이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내 인생 잘 살아라. 저는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후 휴대폰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들의 연락에 연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제 휴대폰에는 현우에게서 온 수많은 부재중 전화와 문자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발. 전화 좀 받아주세요. 저는 현우의 문자 메시지를 읽으며 이 녀석이 아직도 나를 포기하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현우에게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현우야, 엄마는 너를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아. 하지만 너의 삶을 응원한다. 엄마도 이제 너의 도움 없이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내 인생 잘 살아라. 저는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후 휴대폰을 다시 끄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며칠 뒤 현우가 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저 현우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저는 현우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이 녀석이 또 무슨 속셈으로 찾아왔을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고 현우에게 현우야, 나 이제 너 보고 싶지 않다. 그냥 돌아가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엄마, 저 좀 믿어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라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현우의 목소리에서 진심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저는 현우에게 현우야, 너는 그냥 내 돈이 필요한 거잖아. 나한테 도움을 주고 싶다고. 그럼 내가 그동안 나한테 얼마나 도움을 줬니? 라고 소리쳤습니다. 제 목소리는 분노와 서러움으로 떨렸고 저는 현우에게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현우에게 돌아가라. 이제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현우는 한참 동안 문 밖에서 서성이다가 결국 발걸음을 돌려 떠났습니다. 저는 텅 빈 집에서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홀가분해진 홀가분함이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서 벗어나 저만의 삶을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미숙이가 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정수가 현우 다녀갔다며 괜찮니? 미숙이 말에 저는 괜찮아. 이제는 정말 괜찮다. 미숙아, 우리 민박집이나 꾸미자. 내일 읍내에 나가서 예쁜 꽃 화분도 좀 사오고 벽에 걸어둘 그림도 좀 사오자라고 말했습니다. 미숙이는 제 말에 그래, 좋아. 이제부터는 우리 둘이서 행복하게 살자라고 말하며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아들 현우가 떠난 뒤 제 마음은 오히려 평온해졌습니다. 더 이상 아들에 대한 미련이나 기대를 품지 않게 되자 제 삶은 제 스스로의 것으로 돌아온 듯한 기분이 들었지요. 친구 미숙이와 함께 민박집을 꾸미는 일에 몰두하면서 저는 하루하루를 보람차게 보냈습니다. 저희는 낡은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마당에 있는 텃밭을 정갈하게 가꾸었습니다. 방마다 예쁜 이부자리와 테이블을 들여놓고 아기자기한 소품들로 꾸몄습니다. 정수가 여기는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지 않니? 미숙이는 제가 가져온 앤티크한 시계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미숙이의 말에 그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네라고 대답하며 웃었습니다. 민박집 이름을 무엇으로 할지 고민하다가 저희는 정숙이네 민박이라고 짓기로 했습니다. 정수가 내 이름을 걸고 하는 거니까 더 열심히 해야 한다. 미숙이는 제게 이렇게 말하며
저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저는 미숙이의 말에 용기를 얻어 민박집 운영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현우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저 현우예요. 제발 전화 좀 받아주세요. 현우의 목소리에는 절박함과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현우야, 나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마라. 이제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후 휴대폰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휴대폰에는 현우에게서 온 수많은 부재중 전화와 문자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 좀 믿어주세요. 제가 엄마한테 얼마나 잘해드렸는데 저한테는 돈 한 푼도 안 주고 사회에 기부하겠다는 게 말이 돼요? 저도 이제 가장인데 제가 어떻게 엄마 돈만 보고 살겠어요. 그냥 제가 엄마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싶어서 그런 거죠. 저는 현우의 문자 메시지를 읽으며 이 녀석이 아직도 나를 포기하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현우에게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현우야, 너는 그냥 내 돈이 필요한 거잖아. 나한테 도움을 주고 싶다고. 그럼 내가 그동안 나한테 얼마나 도움을 줬니?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바쁘다는 핑계로 오지도 않더니 이제 와서 무슨 도움을 주겠다는 거야? 너는 그냥 내 돈이 필요한 거잖아. 저는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후 휴대폰을 다시 끄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며칠 뒤 현우가 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저 현우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저는 현우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이 녀석이 또 무슨 속셈으로 찾아왔을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고 현우에게 현우야, 나 이제 너 보고 싶지 않다. 그냥 돌아가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엄마, 저 좀 믿어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라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현우의 목소리에서 진심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저는 현우에게 현우야, 너는 그냥 내 돈이 필요한 거잖아. 나한테 도움을 주고 싶다고. 그럼 내가 그동안 나한테 얼마나 도움을 줬니? 라고 소리쳤습니다. 제 목소리는 분노와 서러움으로 떨렸고 저는 현우에게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현우에게 돌아가라. 이제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현우는 한참 동안 문 밖에서 서성이다가 결국 발걸음을 돌려 떠났습니다. 저는 텅 빈 집에서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홀가분해진 홀가분함이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서 벗어나 저만의 삶을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미숙이가 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정수가 현우 다녀갔다며 괜찮니? 미숙이 말에 저는 괜찮아. 이제는 정말 괜찮다. 미숙아, 우리 민박집이나 꾸미자. 내일 읍내에 나가서 예쁜 꽃 화분도 좀 사오고 벽에 걸어둘 그림도 좀 사오자라고 말했습니다. 미숙이는 제 말에 그래, 좋아. 이제부터는 우리 둘이서 행복하게 살자라고 말하며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아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끝난 뒤 저는 오히려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미숙이와 함께 정숙이네 민박을 운영하며 저는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냈습니다. 저희는 집을 예쁘게 꾸미고
마당에는 갖가지 꽃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텃밭에서는 신선한 채소를 길러 민박집 손님들에게 맛있는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민박집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저희 민박집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온 젊은 부부, 지방에서 온 친구들, 외국인 관광객들까지 저희 민박집을 찾아왔습니다. 저희는 손님들에게 따뜻한 밥과 정성스러운 반찬을 대접하고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머니, 여기 밥 진짜 맛있어요. 저희 엄마가 해준 밥 같아요. 한 젊은 부부가 제게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래, 나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아. 저는 이렇게 생각하며 손님들에게 더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었습니다. 어느 날 젊은 부부가 제게 어머니, 저희 다음 주말에 다시 올게요. 그때도 어머니가 해주시는 맛있는 밥 먹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말에 그래, 언제든지 찾아와라. 내가 맛있는 밥 많이 해줄게 라고 대답하며 그들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 뒤 저는 미숙이와 함께 민박집 마당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수가, 너 정말 잘한 것 같아. 아들한테 미련 두지 않고 이렇게 너만의 삶을 살아가니까 얼마나 좋니. 미숙이는 제게 이렇게 말하며 활짝 웃었습니다. 저는 미숙이 말에 미숙아, 내가 없었으면 나는 아마 아직도 그 낡은 집에 갇혀서 혼자 외롭게 살고 있었을 거야. 내 덕분에 내가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정말 고맙다라고 말하며 미숙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아들 현우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저 현우예요. 잘 지내세요? 현우의 목소리에는 예전과는 달리 조금은 힘이 빠져 있는 듯 했습니다. 그래, 나 잘 지낸다. 무슨 일 있니?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사실은 저 회사 그만뒀어요. 사업한다고 돈을 다 날렸어요. 며느리도 저한테 이혼하자고 하고.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현우는 제게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저는 현우의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씁쓸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래, 너도 이제야 깨닫는구나.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현우에게 현우야, 엄마는 너를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아. 하지만 너의 삶을 응원한다. 이제 너도 내 힘으로 다시 일어서야 한다. 엄마도 이제 너의 도움 없이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내 인생 잘 살아라 라고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미숙이에게 이 모든 상황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미숙이는 제 이야기를 듣고는 아이고, 정수가 너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니라며 저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저는 미숙이 칭찬에 쑥스러워하며 미숙아, 나 이제 현우에게 더 이상 미련 두지 않으려고. 내가 그동안 너무 바보같이 현우만 바라보고 살았던 것 같아라고 말했습니다. 미숙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그래, 잘 생각했어. 이제부터는 우리 둘만을 위해 살자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친구 미숙이와 함께 정숙이네 민박을 운영하며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들에게서 벗어나 저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한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고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즐거웠습니다.
가끔씩 민박집 손님들이 제게 어머니,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라고 말해주곤 합니다. 저는 그 말에 그래요. 저는 지금 정말 행복합니다. 라고 대답하며 환하게 웃습니다. 제 미소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미련이 묻어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 삶에 대한 만족과 행복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서 벗어나 저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한 그날, 비로소 제가 제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들을 위해 희생하거나 아들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직 저희 행복만을 위해 살았고 그 결과 저는 지금처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헌신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 헌신이 여러분의 삶을 갉아먹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미련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오직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 사세요. 여러분이 삶은 여러분의 것이지 자식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저처럼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